자, 형법 상기전 판례입니다. 어, 이게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올 이제 6월 27일까지입니다. 27일이 이제 금요일이고, 28, 29일 이건 이제 저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 6월 27일 판례 딱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빠짐없이 다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5년 됐죠. 법무부에서 그해 올해로 하면 이제 2024년 7월 1일 이후죠. 그해 7월 이후 판례는 이제 출제를 하지 않겠다. 6월 30일 판례까지만 이제 출제를 하겠다. 법무부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약을 했고, 이거는 뭐 5년인가 6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는 그 법무부에서 예를 들자면 내년 14회 때 그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이제 2023년이죠. 전혀 출제 안 합니다. 그해 판례는. 5년인가 동안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무부는 7월 1일 이후 판례만 출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1월 1일 이후 판례도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또 혹시 모르죠. 내년에 갑자기 또 뭐 약 먹고는 출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24년도 판례는 그냥 한번 보시는데 너무 그냥 신경 쓰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22년, 23년 요 판례들이 훨씬 이제 더 출제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육모도 다 반영을 했어요. 육모도 반영을 했는데, 육모에 나온 일본 문제죠. 너무 하여튼 판례들이 좀 거시기한, 여기 있습니다. 거시기한 판례들을 막 출제를 해갖고도 굳이 이런 걸 뭐 출제를 했나. 어쨌든 육모까지도 더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4페이지 죄형법정주의. 자, 3번 명확성의 원칙. 뭐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갖고 밑에 이제 선택의 OX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것들은 위에다가 그 내용을 요약해 놨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래다가 핵심 요약해서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요거는 선택은 OX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어떠한 법규범이, 자, 선택의 OX,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인지 여부 및, 명확성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법규가 갖고 있는 예측 가능성. 일반 국민이라면 법규를 읽음으로써 누구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구나,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예측 가능성이 됩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자면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의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출제된 적은 없지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의 가장 핵심 그 개념은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의 배제 확보. 이것만 이제 확실히 보장이 되면은 그건 맞는 지문,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최근 판례. 자, 문제는 형법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은 당연히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이미 뭐 옛날에 존하게 그 황금률 때부터 마그나카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행정법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가? 그랬을 때는 대부분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법과 행정법은 다르잖아요. 왜 뜬금없이 행정법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법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죠. 행정법에 있어서 처벌 규정은, 행정법에도 처벌 규정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형법의 그 이론의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가, 그 중에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가, 대법원은 당연히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제 그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당연 행정법규 자체가 아니라 그 벌칙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자, 5페이지 첫 번째 판례인데, 이 판례가 요새 상당히 이런 부분의 그 킥보드입니다. 킥보드 판례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요게 그때마다 좀 법리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동 킥보드 또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여기 요지 2번에 보면은 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최고 적정 출력이 111kB 뭐 이하고 101하고 120cc 이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동 킥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전동 킥보드는 우리 기록형에서 상당히 길게 이번에 이제 13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불을 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동 킥보드를 운전자를 볼 수 있겠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도 운전자를 두 개 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운전자를 두 개 펴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특가법 5조의 그 제10입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기사님을 거기 경고문기 있죠. 버스 기사를 갖다가 운행 중에 때리면서 또는 택시기사님, 전 법무장관이 택시기사 그 정차 중에 있는데 때려갖고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이 처벌받는데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이렇게 때렸을 때도 똑같이 특가법의 5조 10이 적용이 되겠느냐. 좀 더 줄이자면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볼 수가 있는가. 좀 이따 바로 급하게 나오지만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 적용되는 특가법 5조의 10, 그 운행 중인 뭐가 됩니까?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가중처벌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 한번 보시죠. 1번. 특가법 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서 정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한다는 것들. 그래서 최소한 125cc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바로 자동차. 자,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전거라는 것들. 2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 요새 전기 자전거 무지하게 많더만요. 그놈들은 바로 특가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갑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본지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특가법 5조의 10 위반 행위는 이제 무죄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폭행죄라든가 이걸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특가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뭐 전동 킥보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 우리 흔히 보던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125cc 하면은 무슨 뭐 스쿠터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모두 다 하여튼 기준은 125cc 그 미만입니다. 이하인가 미만인가 거기에 이하네요. 해당이 다 된다라는 것들. 자, 그 밑에 최근 판례는 작년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됐고, 우리 지난번에 그룹레슨 때도 한번 보셨었지만은, 이게 남성 군인들, 동성인 군인 사이에 이제 한 번 선교인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군용법 92조입니다. 군용법 92조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개간죄라 그러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다 알겠지만, 개간죄에서는 동성 간에 이제, 어떤 섹스를 갖다가 성교를 이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내무반에서 이 짓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군용법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장교들이거든요. 장교들이고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 이제 삐오큐라 그랬는데 장교 숙소. 여기는 이제 사적 공간이라 그러대요. 장교 숙소겠죠. 거기서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야간에 이 남성 장교끼리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군형법 92조의 6 신설 규정인가 보죠. 요것이 과연 적용이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게 일과 시간도 아니고 군대 내무반도 아니고 장교들이면 이제 무슨 중대본부나 대대본부에 있었겠죠. 또 장교들이고 근데 일과 시간도 아니라 이제 퇴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사적 숙소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은 지금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무죄다.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 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6페이지 최근 판례 보시면은 이건 이제 법원행시인데 법원행시 이제 올해 42회인데 올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법원행시는 1차는 이제 피셋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 법정소송죄입니다. 형법상의 법정소송죄. 자, 요거는 저기만 보시죠. 그 위에 있는 그 요약 부분, 그 볼드체.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다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이에요. 헌재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저기 앙뚱에 있지 않습니까? 난동을 피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 난동을 피우면 법정소동죄로 처벌받는데, 그러면 앙뚱에 있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심판 가운데 난동을 피웠다. 그렇다면은 바로 법정소동죄를 규정한다. 이것이 과연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그랬더니 법원도 법정이고 그 다음에 헌재 법정도 법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헌재냐 일상 법원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법원이라는 큰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법정소동죄를 적용했다. 절대 가벌성 확정하는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처분 판례 밑에 또 나옵니다. 이제 또 나오던데, 자, 1번 요지 1번은 뭐 유추해서 금지 원칙. 형법은 간단합니다. 가벌성을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벌성의 확장이 이제 결국 우리는 언어에 가능한 의미 이것을 이제 넘어선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 그 학설도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근데 이제 학설보다는 우리 그 교수님들의 법이론보다는 판례는 좀 더 의미를 더 확장을 합니다. 확실히 교수님들보다는 이제 확장을 가벌성을 넘기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가벌성 확장하는 것을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원칙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2번인데, 요게 제가 기출표시는 안 해놨지만은 그 11회 때인가 12회 때인가 우리 기록형 사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록형 사례로. 왜? 무면허 운전인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줄 모르고 실제로 이제 취소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걸린 거죠. 그랬을 때 틀림없이 무면허 운전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의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요거 핵심 요약 한번 보시죠. 7페이지 핵심 요약. 자, 1번.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해서 행위자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유추해서 금지 원칙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벌성의 확장. 반대로 가벌성이 축소가 되면 유추 해석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데 형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헌방해에서 불능미수 유추적용설, 유축을 빼버리고 불능미수 범설, 기수가 아니라 불능미수 정도만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되니까 가벌성이 축소가 되니까 유추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헌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설의 입장인 불능미수 유추적용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뭐가 됩니까? 위헌착에서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게 되면 이때도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무기 사형인데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이제 금고가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업무상 과실치면 이제 5년 이하 이렇게 가벌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 규정 얼마든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 가벌성을 축소할 때는 유추적용이 가능합니다. 확정할 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 대원칙. 자, 그런데 2번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여기 12대인가 11회 때 기록형에서 틀림없이 출제가 됐었고요. 사례로 2번 교특법 3조 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 적용의 예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운전사가 각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한다.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7호가 그 무면허 운전이고 8호가 아마 음주일 거 12대 사고 있잖아요. 12대 사고. 근데 7호가 무면허 운전, 8호가 음주운전. 요거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12대 이제 중대 사건이죠. 그럴 때는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설사 그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보더라도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이면은 합의보더라도 제기할 수 있고, 물론 양형에서는 깎이겠죠. 얼마든지 검찰에서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때 문제는 뭐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무조건 고의범이어야만 가능하다. 12대 사고 모두 다 고의범일 때만 가능합니다. 과실범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3번.
자, 교특법 3조 2항 단서 각호에, 죄송합니다. 이제 금방 받고. 그 다음에, 4번. 운전면허 취소 사실 알지 못하고 사다리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때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교특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특법 위반죄로는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특법 위반, 이제 교특법으로 가야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거든요. 아파트 사적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뭐 삼수할 때 이제 제가 그 특별한 건 다 나눠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사고를 냈더라도 교특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형법상 그냥 업무상 과실치상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교특법으로 가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형법상 그냥 과실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교특법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단순해지만 피해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들. 어쨌든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과실범 처벌만 가능하지 교특법 위반죄로는 무면허 운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최근 판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에 육모에서도 뒤에 객관식 사례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됐더만요. 객관식 사례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판례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청법 위반이 되는데, 자, 1번.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되고 문헌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이제 어긋나는 것이다. 자, 아청법, 아동청소성보법, 우리가 줄여서 아청법 또는 아동성보호법, 여기서 말하는 초유의 관심사가 바로 소지입니다. 뭐 우리는 N번방 사건 때보다 워낙 잘 알고 있지만은, 자, 소지의 의미가 되는데, 자, 소지의 의미가 되는데, 너무 길다. 뒤에 핵심 요약 줄여놨으니까 한번 핵심 요약을 한번 보시죠. 자, 핵심 요약인데 밑에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깁니다. 자, 1번. 지금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보통 우리 대법원에서 이걸 줄여서 성착취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착취물. 아청물이죠. 이제 성착취물, 아청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URL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 등 청소년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들. URL이 뜨는데 요새 맨날 경고 뜹니다. 저도 오지만은 이거 한번 쫙 깔려갖고는 뭐 보이스피싱 하다 저 URL 절대 안 누릅니다. 절대 안 누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막 쫙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URL이 메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지금 뭐가 됩니까? 소지로 볼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 성인 음란물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성인 음란물은 업로드만 처벌받고 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는데 아청물은 다운로드도 처벌받습니다. 단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컴퓨터 어디든 폴더 안에 들어가서 저장되면 그건 소지가 되겠죠. 그건 처벌받습니다. 근데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만 지금 메일로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소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법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직 이거 갖고는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아직은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것들. 자, 그럼 2번. 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이때는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URL만 제공받은 경우는 안 되지만은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 솔직히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지. 그러니까 2번은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얘기겠죠. URL보다는. 뭐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근접해 있다. 그랬을 때 거기까지는 소지가 되지만은 그냥 URL 정도 갖고는 또 깔아야 되니까 URL 들어서 뭐 다 깔고 뭐 이래야 되니까 요건 아직 아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대법관들도 아마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많이 조언했을 겁니다. 우리 나이를 잘 이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겨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3번이 이게 3년 전인가 이 규정이 시청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20 몇 번 적죠. 육모에서 객관식 사례에서 번호 잊어버렸는데 1번 지문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시청죄. 그래서 신설 규정입니다. 시청죄는. 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시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아청물 시청죄, 아동 청소 음란물 시청죄는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기출지문으로 6모 때 요 지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죄가 신설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종의 스트리밍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스트리밍 받은 것도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게 처벌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설해서 꼭 시청받은 것도 처벌하겠다. 시청죄가 신설이 됐고 이것이 이제 판례가 드디어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이로 나왔고 바로 이번에 육모에서 바로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들. 자, 밑에 판례 한번 또 보시죠. 요게 이번에 그 육모에서 제가 기출해 놨습니다. 육모에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아직은 소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뭐 들어가 봤지만은 딱 해서 가버리면 이제 옛날에 가는데 꼭 뭐 몇 개 이제 보고 넘어가라 광고 때리지 않습니까? 볼 수 있게 됐다. 아, 뭐 이제 전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 무료로 볼 때, 불법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링크로 해서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전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착취물 배포죄 또는 공연 전시죄 여기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요걸로는 이제 소지는 아니라도 요걸로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2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폴더에 저장시키는 거. 이게 바로 소지가 되겠죠. 그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정도 돼야 비로소 이제 소지가 가능하다. 3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다. 구입만 했다. 스트리밍이 될 수도 있고 이것 갖고는 아직은 소지가 아니다. 자기 컴퓨터 그 폴더 안에 어떤 뭐 태블릿이 됐던 간에 심어야 된다. 폴더 안에 저장해야 된다. 그 정도 갔을 때 소지죄가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요. 이게 저도 이 역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0년쯤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청벌 소지죄를 처벌 못했거든요. 이거 입법한 양반이 이번에 그 재선 당선됐대요. 저기 뭐 남양 최민희 의원 그때 그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음란물은 여전히 그 지금 뭐가 됩니까? 소지죄는 처벌 안 합니다. 성인 음란물은 아청물은 다르다. 그래갖고 그 당시 뭐 그냥 막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뭐가 됩니까? 카페가 막 터지고 난리 나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막 단속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소지죄가 되는데 여전히 그 의미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철저하게 대법원에서 확실히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시청죄도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연 전에서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소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에 저장시키는 거. 이 정도 돼야 소지가 가능하다는 것들. 4번. 자,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에 접근했으나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가지는 않았다. 그럼 다운로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 다운로드해야 이제 내 폴더 안에 심어줘야 저장돼야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제 이 지문이 이번에 그 2번 지문이었었죠. 출제가 됐고 밑에 선택은 OX가 비슷하게 이제 제가 거시기에 이걸 끌어오면 이게 저작권 위반이 되니까 사실관계 제가 다뤄놨습니다. 5번. 다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시청한 경우는 성착취물 시청죄 성립 1번 지문. 이제 1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OX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관계인데 이번에 비슷하게 출제가 됐더만요. 그래서 저도 저작권을 갖다가 어기지 않으려고 이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전혀 뭐 80% 애들 했지만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요거 OX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번에 2번 지문에서 거의 그 유사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저작권은 저도 피해갔습니다. 자, 갑이 A가 운영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가상화폐 이런 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뭐 어떻게 뭐를 했대는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가상화폐. 그래서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건데 가상화폐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11개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문제 안 나왔는데 제가 그 판례 사실관계에서 제가 정확하게 211개까지는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저작권법 위반 저도 피해가야 되니까는 저장돼 있는 고액방 접속 링크를 제공받아 고액방 고액방이니까 비싼 그거겠죠. A 값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F 채널을 통해 시청한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는 성립합니다. 1번 지문 맞아요. 성립한다. 더 나가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때도 성립한다. 2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O, 2번이 X. 그래서 2번 법무 그 문제하고 거의 취지는 뭐 100% 똑같게.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변형을 해요. 이게 훨씬 자세합니다. 실제 사실관계 거기는 좀 둥그러미 잡고 했는데 저는 실제 사실관계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충분히 객관식에서 출제가 될지 객관식만 생각했더니 사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형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출제가 되더만요. 기록형 대비해서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금방 보시겠지만 기록형에서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과 기록형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사례에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사례에서는 좀 거시기한데 그런데 기록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형법의 적용 범위 한번 보시죠. 시간적 적용 범위. 요거는 이제 요 동일 취재 판례는 작년 12회 때도 나왔지만은 변시에서 2번이나 변시에서 2번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핵심 요약.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신설된 그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이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들. 이게 원래는 2013년입니다. 형법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형법에 상습 강제추행죄를 신설했는데 여기도 요지범법에서 이것도 아처법이 됩니다.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 등. 그러니까 이 상습범이 이번에 아청법에 신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죠. 그러니까 그 의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4회 때인가 5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습 강제추행죄. 근데 작년 12회 때 뭐 사실관계 출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기본적으로 상습범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상습 강제추행죄, 상습 아동 성착취물 그 제작죄 등등.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뭐 하도 요새 이러니까 이 사실관계 자체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다 이제 상습 강제추행죄를 보게 되면은 문제는 2012년 이전에 이 사람이 강제추행죄 기본범죄 한번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럼 형법은 2013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후에도 상습적 강제추행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2012년에 강제추행을 그 기본범죄라서 강제추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2013년에서 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뭐가 됩니까? 소급해 가는 거죠. 소급해서 요 놈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형법은 철저하게 소급효 금지 원칙은 금지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소급효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자, 그래서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 등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작 이전에 상습 말고 성착취물을 요걸 갖다가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소급 적용해서 그냥 성착취물 제작죄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기본적 구성 조건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추행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지만 상습 강제추행죄로는 상습범위에 2분의 1을 가중하거든요. 그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한다. 동일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 등과 같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대법원이 말한 게 형사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소송 조건이 있다면은 소송 조건도 그 당시 소송 조건을 소추 조건도 따라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성범죄가 더 이상 친권죄가 아닙니다. 그러다 2013년 이전 10년까지는
성범죄는 친고죄였었거든요.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것도 형사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따라야 된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성범죄에서 이제 친고죄는 의미는 없지만은 바로 이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철저하게 소급의 금지 원칙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요 놈이 이제 이번 우리의 그 뒤통수를 때렸죠. 이번에 기록형에서 출제가 됐고, 뭐 무지막지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 13회 때도 또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변 13회 기록형에서 출제가 됐고, 우리 그 키보드 자다가 갑자기 그냥 그 뭐가 됩니까? 급정거하는 바람에 중앙선 넘어갔거든. 그 여성 3대 여성의 처벌이 바로 그 기록형 그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요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이번에 육모에서도 또 같은 취지들이 출제가 됐더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킥보드를 타면서 음주를 하다가 기록형 똑같습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이제 음주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자동차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등에 과연 해당이 되겠는가? 자, 한번 보시죠. 1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변경입니다. 법률의 변경.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형법 1조 이하 법률의 변경이 인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예컨대 처벌규칙 삭제되면 면소 판결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신법이 경하게 되면은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대법원의 입장은 동기설이었었어요. 법률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나눠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 견해 변경일 때, 이거는 법적 견해를 변경해서 뭔가 법 규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견해를 변경해서 처벌규칙 삭제했다.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면소 판결을 해주지만은 단순 사태 변화에 불과하다. 판례는 단순한 사태 변화 훨씬 많았었습니다. 처벌 규정은 삭제됐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단순한 사태 변화. 그래서 단란 주점, 영업 제한 시정 규정 폐지, 단순한 사태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식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는 비록 처벌 규정 삭제됐지만은 구법의 추규표를 인정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바로 대법원의 입장이 동의설이었는데 전원합의재판결 이 동의설을 완전히 대법원이 깨버렸습니다. 깨버리고 일단 법률이 변경되면은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줘라. 자,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한번 보시죠. 자, 1번. 자, 법률의 변경입니다.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자, 이럴 때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26조 제4호입니다. 법률의 변경. 여기에 따라서 면소 판결해 주거나 또는 형이 경한 신법을 적용해라. 근데 이것은 면소 판결은 아니고, 지금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본다라면은 이거는 자동차 음주운전이 되는데, 저도 이번에 법정형이 개정된 걸 몰랐습니다. 저는 5년 이하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또 개정돼 갖고는 이게 6년까지 장기가 늘어났더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킥보드를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킥보드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당히 법정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보게 되면은 20만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20만 원 미만의 벌금. 자, 어떻게 이걸 할 거냐? 형이 무지막지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법률의 변경에 해당이 되겠느냐? 전원합의자 판결입니다. 2번.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득 행정규칙, 행정조례,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조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하위법령이죠.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조건은 뭐가 됩니까? 지금 백지형법에 따라서 위임 입법에 따라서 즉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는데, 문제는 모법의 이 취지를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를 따라라. 그래서 모부의 취지를 따라서 법률이 변경했다 그러면은 이때도 동일하게 법률이 변경했다 되기 때문에 면소 판결해 주거나 또는 경한 신법을 적용해 줘라. 6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원 미만의 벌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뭐가 됩니까? 경한 신법을 적용해 줘라. 이 원칙은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철저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3번. 그러나 해당 형법 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의 변경에 대해서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위 규정에 적용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의 변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도 그 입법 취지에 전혀 상관없이 별도 입법 취지에 따라서 법률이 변경됐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때는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때는 변경된 신법을 적용해라. 불리한 신법을 적용해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법무사법 위반, 법무사법의 개정입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판례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혀 상관없이 법률이 변경되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1번이나 2번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불리한 신법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적용해 주라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스스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특정된 한시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은 없다. 근데 사실 지금도 형법교과서, 저도 이거 기본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도 형법교과에서는 우리가 법률의 변경의 큰 표지는 뭐가 됩니까? 한시법에 있어서 바로 법률의 변경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수백 개의 판례가 있는데 한시법과 관련된 판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3, 40년 전통이에요. 그냥 우리가 학부 때, 제가 81년에 이제 형법총정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도 한시법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 그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지금 뭐 요새 형법 교과서 쓰신 교수님이 다 돌아가셨고, 다 퇴직 80이 넘으셨어요. 지금 현직 교수도 최고령이 성대 김성동 교수, 올해 그 63입니다. 이제 저기 퇴직 3년 남았어요. 우리 30대 만났는데 이제 다들 늙었거든요. 여전히 그게 이제 그대로 강력. 그 기본서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일반 규정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이지 한시법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은 아니거든요. 한시법은 뭐죠? 형법에 한시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법은 예컨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이게 한시법 아니에요. 형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제 행정법이 이런 데 많죠. 형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무슨 뭐 거래 뭐 특정법이 거시기 뭐 옛날에 다 폐지됐지만은 그런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법률의 변경 한시법과 연결돼서 늘상 법률을 구성해 왔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죠. 대법원이 이번에 완전히 전합판결에서 이걸 정리해버렸습니다. 한시법은 그냥 놔둬라. 한시법은 뭐가 됩니까? 그냥 예컨대 2024년 12월 30일 날 이제 폐지가 되는데 2024년 12월 30일 어겼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폐지가 됐죠. 그래도 여전히 이거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세기를 박았습니다. 한시법은 그대로 뭐가 됩니까? 옛날에 동의설에 따라서 뭐 단순 사태 변화, 법적 견해 변경 그런 거 필요 없다. 한시법 위반했다. 다음날 한시법 폐지했다. 그래도 그게 폐지다 한시법 다 처벌해라. 그 원칙을 완전히 확립시켰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제 한 지문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5번. 주치 킥보드 운전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전보다 가벼운 20만 원 미만의 벌금, 주치 자전거 등 운전죄로 처벌되고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가 아니라 자전거 등 음주운전. 1년 이하 징역과 20만 원 미만의 벌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록형에서 이것이 이제 출제가 아주 크게 됐었죠. 기록형에서. 자, 그러면은 자, 11페이지 이 최근 판례 한번 보시죠. 조금 아까 거기 그 핵심 요약의 3번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법령과 상관없이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12페이지네요. 12페이지고 13페이지. 자, 이 키보드 한 번만 더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까도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지 자동차가 아니다. 지금 10페이지에서도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지 자동차가 아니다. 그런데 11페이지 이 최신 판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좀 다릅니다. 법리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즉 윤창호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있어서 이 킥보드를 여전히 자전거로 볼 것이냐. 그랬더니 이때는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윤창호법이 적용된다면 이때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들. 따라서 이때는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시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 한번 보시죠. 1번 특가법 5제 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적 이동장치도 당연히 포함된다. 모든 이동장치, 스쿠터 같은 거 모두 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어도 이런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이 변경돼서 그에게 범죄를 구성하게 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쨌든 법이 똑같습니다. 조금 아까 전혀 뭐가 됩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의 개정과는 이거는 별도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다르다. 특가법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 자전거죠. 특가법이 영향 못 미치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럼 입법 취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따라서 이때는 여전히 뭐가 됩니까? 지금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이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다. 만약에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처벌 규정이 되게 애매해지고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그냥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상태 이것밖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서는 유창호법이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특가법의 도로교통법의 어떤 그 개정은 특가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까 바로 동그라미 3번과 똑같다. 전혀 별개의 취지의 법률 개정에 불과하다.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들. 자, 그래서 3번 주치 상태에서 운전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 킥보드의 운전자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사상죄 주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있었죠. 일산 그 호수공원 거기에다가 3분 연속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일산 호수공원 거기서 60대 부부가 가고 있는데 20대 남자 두 놈이 킥보드 타다가 이 두 양반을 쳤죠. 그런데 그 부인께서 넘어지면서 해갖고도 돌아가셨어요. 불같이 아직 일주일도 안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광주에서 여자 20대 애들 둘이 안 쓰고 킥보드 타다가 버스에 총이라 두 명이 즉사버렸습니다. 어제는 또. 진짜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어제 거는 킥보드 탄 애가 피해자지만 지난주 거는 킥보드 탄 놈들이 가해자입니다. 술이 취했나 지금 모르겠지만 전동 킥보드에도 쳐도 사망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경우도. 하물며 음주운전이다. 만약에 전동 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를 빼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윤창호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그러면 술 먹고 신나게 달리는 것들. 지가 죽는 건 괜찮아요. 남을 죽게 만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여전히 얘들 전동 킥보드를 설사 자전거 보더라도 윤창호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은 절대 변함이 없다. 바로 이런 취지. 도로교통법의 그 개정은 지금 특가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따라서 결론. 주치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기를 입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기록경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술이 좀 취하게 되는데 운전이 곤란할 정도 이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죄도 기록경에서 쟁점은 아니었었죠. 그런 부분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 있었다는 것들. 자, 12페이지 하나만 더 보시죠. 그러면은 이번에 동그라미 3번 똑같습니다. 보험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안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보험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보험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과연 변호사법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사실관계는 뭐냐면은 지금 법무사들이 개인 파산, 회생 이런 것들을 옛날에 다 암암리 해왔습니다. 암암리 다 해왔어요. 그 다음에 수수 비용이 그 변호사들의 3분의 1 값으로 법무사들이 엄청 왔는데, 그러니까 저라도 이제 하게 되면은 법무사로 가지 변호사로 안 갑니다. 3분의 1 값이잖아요. 그래갖고 변호사 협회에서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근데 요새 변호사 협회가 힘이 약해요. 세무사 협회도 막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랬더니 법무사법을 개정을 해갖고는 지금 개인 파산 회색 요걸 해갖고 법무사의 그 어떤 핵심 업무 영역으로 신설해버렸습니다. 이제 적법하게 법무사들도 개인 파산 회색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짭짤했거든요. 이제 변호사들이 또 뺏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고인은 법무사입니다. 그 이전에 개인 파산 회색이 됐고 재속에 걸렸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됐다는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됐어요.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갖고 이제 법무사들도 합법적으로 개인 회사 파산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어떤 변호사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이 취지에 반해서 법무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법의 이 규정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법률의 개정이고 1번, 2번에 따라서 이때는 충분히 면소 판결할 수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대법원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핵심 요약 한번 보시죠. 1번. 해당 형벌 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형법 1조 2항과 형사법 326조 제4호에 따른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정에 따라 처벌이 된다. 그런데 법무사법이 개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에서 지금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개인 파산 회사를 다루면 변호사법 위반 처벌하는 거, 이거 잘못된 법령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무사법이 개정된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금 앞에서부터 1번, 2번이 아니라 3번에다가 전혀 별개로 개정됐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의 그 법령 유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범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여전히 처벌해야 된다. 전혀 어떤 관계도 없는 개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 처벌해라. 자, 2번. 개인 파산 사건 및 개인 회생 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은 형법 1조 2항 및 형사법 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피고인인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법무사 자격이 유지되가 사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거든요. 최대 봐봤자. 법무사 자격 유지에 먹고 살 테니까는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처벌을 받았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다는 볼 수 없는데 13페이지 법변에서 1번은 첫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 번째 판례 한번 보시죠. 자, 정보통신망법. 자, 75조. 70조가 우리 사이버 명예훼손죄죠. 이건 이제 75조입니다. 성인 음란은 몇 조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게 정보통신망법 적을 봤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기능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만은 그 대표이사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그 온디스크인가 그 사건이거든요. 거기 이제 진짜 그 일본 그 야동들 엄청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온디스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지금 기본적으로 양벌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데 일단은 대표이사는 뭐가 됩니까? 사용자로서 이제 처벌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전 사건이 다 법률 인정되지만은 그 이제 처벌받은 경력이기 때문에 그다음 포괄적 관계 있다. 그래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까지 인정돼서 범죄는 성립하지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은 다 인정되지만은 과거에 그 동일 사건을 처벌받은 전력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죄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이때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원심에서는 처벌까지 받아야 이걸 양보 규정에 따라서 온리스크라든 법인에 대해서도 근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책임까지 범죄는 성립하지만 면소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양보 규정 적용할 수 없다 그랬더니 대법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책임까지만 인정되면 된다. 무슨 처벌이 종속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책임까지 인정되었으면 얼마든지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들이지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 상관없다. 그래서 양벌 규정은 법인에 대해서도 온디스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책임은 이제 범죄 성립입니다. 범죄 성립하면 됐지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친족 상도로 해서 지금 친족간에 있어서 이제 청면제도 위헌 판단 받았습니다. 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일단 절도죄는 성립하지만은 이게 이제 직계 조미석 간의 절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절도죄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의미도 없지만은 추계될 리도 없고 더 이상은 상대적 친고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합헌 받았어요. 이제 친족상계는 오로지 상대적 친고죄 뭐 하나만 살아남았다는 것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첫 번째 판례만 보시죠. 법인의 사용인에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법인의 이제 임직원이라는 얘기죠.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 방지법상 양벌 규정을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오로지 기수만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수만 일대만 전제. 우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 불가버려요. 신용카드 결제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승인 취소가 돼갖고는 종료가 돼버리면 그때는 부정사용죄 미수가 돼야 되는데 소명적이기 때문에 무죄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수일 때만 처벌한다. 미수일 때는 요거는 이제 양법이죠.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들. 기수일 때만. 그래서 요 이제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만. 글쎄 뭐 최근 판례 때 출제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형법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6페이지. 자, 부작위범. 자, 첫 번째 판례. 이거 중요한 판례죠. 자,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부작위형이냐 업무상 배임죄인데 아직 그 본심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판례에 의해서 미수로 인정한 유일한 판례입니다. 그것도 업무상 배임죄. 부작위범에서 미수를 하는 건 딱 한 번. 이건 변시도 나왔지만 이론상 부작위범의 미수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판례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한 범죄인 배임죄에서 미수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고 유일한 판례입니다.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2번이 나왔지만 아직 본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본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번. 업무상 배임죄는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행위 정역의 동가지성에 의해서 부작위에 의해서 범할 수 없는 범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컨대 흉기후대, 특수, 강도, 강간, 절도 같은 경우들. 휴대란 말 자체는 이미 휴대란 말은 자기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부작위에 의해서 휴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부작위에 의한 흉기, 휴대, 절도, 강도, 강제추행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빠지고 딱 하나 남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부작위에서 가능한 범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고지의무. 그래서 그거는 여러 차례 사례에서 수리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업무상 배임죄가, 물론 엉망했지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 가능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행위 정역의 동가지성 중에 있어서 순수한 결과범 또는 행태 의존적 결과범. 행태 의존은 반드시 특수한 어떤 그 행위 수단 방법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거는 검토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휴대는 부작위에 휴대가 불가하니까 이런 거 다 빼버린다. 그러나 얼마든지 배임죄는 자기도 가능하지만 부작위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인정해 줬다. 여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업무상 배임죄는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고를 처리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해결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내 전 재산을 갖다가 지금 증거투자 뭐가 되면 PB인가요? 거기다 이제 맡겼습니다. 지금 떡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투자해야 됩니다. 떡상은 떡락이 오겠죠. 자, 좀 있다가 떡락 10분 있다 떡락이다. 그걸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 5분 지났다. 착각. 바로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안 던지고 있다. 이건 충분히 계약이 맺어지면 이 사람은 알고도 일부러 해서 수억의 재산 성립이면은 배임죄로 처벌받거든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바로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 처리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면은 이때 부작위의 업무상 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 투자하는 어떤 남의 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법적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직종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3번. 회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하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이럴 때 부작위에 의한 고의 인정되고 이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히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들. 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규석 한번 보시죠. 자, 1번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자, 위에는 그 볼리치 한번 보시죠.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를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뭐가 되면 큰 도로변이 아니라 뒷골목 정도인데 자동차 막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구세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가 지나가다가 막 하기가 놀라서 이제 자빠지면서 다쳤다. 근데 이런 일도 꽤 많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이런 경우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판례가 말하는 것은 이런 뒷골목 같은 데서 제한속도 유지하고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일어나 그때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데서도 그냥 30km인가 이런데 막 50, 60 막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하고 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접촉은 없지만 근데 넘어지면서 뭐 하다가 부러졌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직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놀라서 넘어지면서 다쳤다 할지라도 교통 법규 위반이 있다라면 충분히 바로 이 주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교통법 위반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그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78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과실범에서 그 인과관계 결과적 기소 바로 합법적 대책이 이루어집니다. 그
합법적 대책위의 그 이론을 갖다가 법리를 완전히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그래서 합법적 대책위로는 우리 변십회 때 사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그 피해자가 완전히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화물 자동차 그 운전자, 가해자죠. 피고인이 뭐가 됩니까? 갑인가 을이 차간 그 간격 의무, 이게 독일 판례인데 80cm였었거든요. 근데 60cm, 20cm를 들켰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서 자빠지다가 뒷바퀴에 갈린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게 10회 때 사례로 출제가 됐었죠. 합법적 대책이론은 뭐가 됩니까? 틀림없이 그 행위자에게 주의무 위반, 과실 인정됩니다. 그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합법적 대책이니까 가정, if. 그래서 가정을 해서 만약 주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가? 네가 그렇게 과실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은 살았어.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이거가 인정돼 객관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설사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발생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그 피고인에게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상당히 인과관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 합법적 대책이론. 피해자가 완전히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차량 그 간격을 법정 속도를 유지해서 뭐가 됩니까? 80cm를 뛰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독일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례 되게 좋은 거 있거든요. 지금 그 지방국도, 편도 1차선 지방국도에서 24톤 트럭이 그 중앙선에 왼쪽 바깥 살짝 걸쳤습니다. 어쨌든 중앙선 침범 인정돼요. 근데 맞은편에서 오던 그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이니까 그 뭐가 됩니까? 지금 초월하려면 역주행하는 수밖에 없거든. 역주행을 하면서 음주운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퉁치면서 그냥 나가고는 사망했지 않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이 있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얘기죠. 동일한 결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과실 인정되지만 상당 이관계가 부정돼서 과실 미수 불가벌. 바로 같은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의사가 과실이 없었으면 이 환자는 살았다. 그러한 결과도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합력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라도 이 환자는 결국 사망할 확률이 예컨대 뭐 80%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면 죽을지 말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뭐 이제 라티오 인디비듀 프로레오 해가지고 피고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줘라. 바로 이것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법적 대기 이론에서는 독일 놈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는 기본적으로 결과 발생 확률이 80에서 90%. 10중 8구. 80에서 90% 이상 인정이 되면 그때 상당 이과관계가 인정되지만 80% 미만이면 뭐가 됩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학설 이름은 뭐라 그러죠? 우리 그 교과서에 무죄 추정설. 80% 미만이면 무죄 추정설의 원칙에 따라서 판례도 무죄 추정설 그 이론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법리는 똑같습니다. 무죄 추정설. 불확실할 때는 피고에게 그 유리하게 해설해줘서 상당 인과관계 부정. 과실범은 미수가 되면 이제 무죄가 돼버리니까 불가벌이 돼버리니까 바로 이 원칙을 정확하게 천명하겠다. 10회 때 사례 이대로만 우리 답안지 작성했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요거는 그냥 볼리체만 보시면 되는데, 선여적음이죠. 자,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과 사계,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음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는 당연히 검사겠죠. 당연히 검사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력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근데 모든 형법에서 범죄 성립 요건은 당연히 엄격한 그 증거에서 엄격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그 기본적인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 과실범 하나만 보고 좀 쉬시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자, 최근 판례인데, 이게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하는데, 전공의가 이제, 위내시경 하다가 이제 그 환자가 천공을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내과 이제 교수님이에요. 내과 교수님. 전공이 이제, 그 교수님이죠. 자, 핵심 요약 한번 보시죠. 자, 1번.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전공이죠.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주된 의사, 지금 대학병원 내과과장 교수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 사실 동일한 범죄에서 대병이 판례, 우리 그 8회 때인가 9회 때 개것이 나왔었지만은 바로 그 링거 주사 아닙니까? 책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링거 그 유언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책임 간호사가 간호 실습생한테 졸업반 실습생한테 또 이걸 시켰죠. 자기 옆에서 다른 환자 처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되면 대퇴부로 들어갈 링거 주사를 뇌에 꽂아갖고는 70대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링거 주사는 주사 중에서는 안전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정도는 누가 간호사가 전적으로 자기의 뭐 진료 보조행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담당 의사가 현장에 와서 누르면서 이거 뭐 주사를 잘 놓나 안 놓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 대변인 판례인데 같은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끼리 더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사이에 전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턴 의사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신뢰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 관리 관계이기 때문에 예컨대 전공의 레지가 그 의료 사고를 일으키면은 전문의라든가 교수님은 같은 책임을 진다. 근데 간호사는 이제 주사에서는 드디어 확립이 됐어요. 확립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의사끼리도 확립이 됐습니다. 그 위내시경 정도는 전공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교수님이 일일이 야, 너 위내 잘하고 있니? 와서 현장에서 일일이 관리 감독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자,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관계처럼 수직적 분업 관계 경우에는 다른 의사,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 전문의, 대학 교수님, 내과과장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임무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수술 같은 것들 그거는 교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무슨 수술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간호사 같으면은 그 뭐가 됩니까? 링거 주사 같은 거, 주사 놓는 거. 주사는 간호사들이 훨씬 잘 놓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위내시경 정도 전공이 레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3번. 따라서 3번.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위임받은 의사, 전공의가 실행할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당 가능한 경우, 자, 위내시경 정도. 위임한 의사,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링거 주사하다가 그 이제 피해자 잡았죠. 전적으로 간호사한테만 과실 인정되고 의사한테는 과실 인정 안 됐습니다. 똑같은 법리가 됩니다. 위내시경도는 전공의가 할 수 있고 뭐 내과 과장 교수님이 일일이 감독할 관리할 그럴 필요 없다. 전공의만 이제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으면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포크레인 이거 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최근 판례긴 한데 무슨 골프 치다가 뭐가 돼요? 캐디하는 분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여러분 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요거 정당방위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시죠.